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파국으로 끝난 저의 결혼 생활 때문이에요. 오랜 연애 끝에 마음 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인간의 실체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괜히 어렵게 이혼할 일도 없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많이 모자랐던지 결국 직접 겪어보고서야 전남편이라는 사람의 바닥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남편의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땠을지 홀몸으로 갈라서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도 그놈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일찍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뒤로 저는 쭉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뜨문뜨문 기억에 있긴 하지만 제게 아버지의 존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엄마가 저의 전부였죠. 엄마는 저를 당당하게 키우고 싶으셨는지 늘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만큼이나 혼자 저를 잘 키워내려 노력하셨고 덕분에 저는 엄마의 보살핌 아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저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엄마에게 감사하고 죄송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저희 모녀에게는 서로가 전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걱정에 한때는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엄마 옆에 붙어 살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았던 저도 성인이 되어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어 결혼할 나이에 가까워지게 되자 제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주변 여기저기에서 소개팅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다들 끼리끼리 만나기 마련인 탓인지 지인이 소개해준 남자친구도 평범한 회사원에 가정 형편도 저와 비슷한 듯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을 꼽자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는 것에 비해 전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거였죠. 그래도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며 저의 아픈 구석을 어루만져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제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한 남자만 바라보며 연애를 해왔었겠죠. 사람마다 시간이라는 기준이 다르지만 4년이라는 저희의 연애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저도 남자친구와 4년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저의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전 왠지 결혼 결심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오래 만난 저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며 성화였지만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니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남자친구를 더 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저희들보다 저희 엄마를 포함한 주변에서 더 결혼에 성화였어요. 그래서 전 결혼을 미루는 저를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 조금 일찍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당장 결혼 생각이 아주 간절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할 것이 당연했기에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결혼을 더 미룰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4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만나면서 가끔 얼굴을 뵌 적이 있어서 그날이 처음 만남은 아니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도 꽤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반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와. 아유,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네. 우리는 진작 현이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결혼까지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제 얘기를 전했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말하는 걸 까먹은 건지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제가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 그럼 현이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던 거니? 네, 부모님이 제가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어요. 제가 상훈 씨에게 미리 들으신 줄 알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미안할 건 아니지. 미리 못 알아본 우리 탓이지 뭐. 중요한 일이니만큼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들으신다며 당황하시는 시부모님의 표정에 저까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로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려나 싶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그런 걸 보면 현이가 참 잘 크긴 했나 봐. 우리는 네가 워낙 예의 바르고 참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전혀 몰랐네. 그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티는 안 나서 다행이다. 그래, 엄마랑 단둘이 지낸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예, 저희 어머니가 저 키운다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니들 결혼하면 우리가 너 부모가 되는 거 아니니? 이제는 우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부모 노릇 해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끼리 자주 모이고 하면 좋겠구나. 처음에는 긴장되는 자리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칭찬이고 배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볼수록 그 말이 정말 저를 위한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자란 티가 안 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아버지가 없다고 엄마가 안 계신 건 아닌데 마치 제가 고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대를 하지 않으신 시부모님께 감사해서 그런 분들이 괜히 나쁜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야 누구보다 제 결혼을 기다리시던 분이셨기에 상딸이 부러져라 상을 차리시고 예비 사위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런데 저희 집에 왔다 간 다음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묘하더라고요. 아, 어제 정말 잘 먹었어.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안 그래도 엄마가 상훈 씨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러게, 역시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나는 장모님만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보통 딸 시집 보내는 집은 장인어른들이 엄청 무섭게 하시잖아. 귀한 딸 그냥 못 내어준다고 사위들 테스트하고 고생시키고 그러던데 나는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걱정이 없잖아. 다른 친구들은 장인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더라고. 장모님은 나 좋아하시니까 현이 너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없어서 좋다는 건지 이상하게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도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4년 동안 별 문제 없던 남자친구였기에 저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 말을 굳이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 별 걱정 없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죠. 저희 엄마는 상견례 한참 전부터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쪽 집에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나오시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엄마랑 저 단둘이 자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부담되신 모양이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부탁해서 같이 좀 데려가야 하는 게 아니냐? 누굴 데려가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우리 단둘인 것보단 낫잖아.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시부모님 그러신 분들 아니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나더러 홀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다고 예뻐하셨는데 뭘. 모르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반대하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히 먹어. 한참 불안해하시는 엄마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의 걱정이 더 컸나 보다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며 엄마를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이 무색하게 상견례 당일날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 앞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며느리 욕심이 있었던지라 현이가 아버지 없이 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이혼을 해서 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예. 그 얘기도 들었고요. 물론 현이가 그렇게 자란 티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는 괜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사돈이 혼자 계시니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작아고 나중에는 그 집으로 주택연금 받아서 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괜히 손 벌리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저도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럼 결혼 준비할 때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하나뿐인 자식 결혼시키면서 빈손으로 보내진 않을 겁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왠지 혼자인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앞에서 엄마는 안절부절하며 해명하기만 바쁘셨죠.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에 도와줄 여력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저희 엄마의 사정을 들추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그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기분 상한다고. 우리 엄마가 누구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하는 사람 아니잖아. 왜 사람을 괜히 기죽게 만드셔? 왜 우리 엄마를 짐처럼 취급하셔? 그런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나쁘게 해석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사돈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지 무슨 무시를 해. 정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장모님께 문제 생기면 당연히 내가 챙길 건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걸로 화내지 말고 우리 결혼 준비나 잘하자. 잘 싸우지도 않던 저희가 결혼 직전 크게 다퉈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저를 잘 달래는 남자친구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걱정하며 염려가 많았던 엄마도 그제서야 한시름 덜은 듯 했죠.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으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의지하면 저도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30이 넘어가니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건지 남편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남편 친구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부 고향 친구들이었어요. 같이 대학을 나온 동창들은 전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비해서 고향 친구들은 대학은 못 가고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 휴대폰 대리점이나 중고차 판매 같은 일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에 남편이 자꾸 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고향 친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고 소위 말해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라 저희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고향 친구들이라며 자주 만났지만 저는 남편이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며 큰 돈을 만지고 하는 걸 보더니 남편도 그게 부러운지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던 남편이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는 퇴사를 알리지도 않고 사표를 내고 말을 했더라고요. 전세살이 하면서 무슨 용기인지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다행인지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천은 금방 드러나는 법인지 잘 되는 듯 했던 남편의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제자리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야 수익이 생기는 건데 늘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 돈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신혼집은 전세 만기가 되었고 집주인은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죠. 너무 비싼 전세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곧 죽어도 자기 사업장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는 지금 살던 곳에 비해 한참 집값이 비싼 동네였는데 말이죠. 집이 가까워야 나도 여유가 좀 있지. 그리고 그 동네가 살기 좋아. 누가 좋은 거 몰라? 그 동네는 우리 예산으로 안 된다니까? 나도 돈만 있으면 좋은 동네 살고 싶지. 근데 지금도 전세금 못 올려줘서 이사 가는데 거기서 집 얻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장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집을 사자. 그 동네는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동네야. 괜히 전세 전전하면서 마음고생할 바에는 집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왜 우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당신이 이사 가고 싶으면 시댁에 도움 구해야지. 우리 집 사정 몰라? 우리 부모님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직 노후 준비도 못 하셨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여유 없어. 장모님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잖아. 어차피 장모님 그걸로 주택연금 받으실 거라며. 그거 연금 빼고 나머지 돈만 돌려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물려받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모님 살고 계신 집 팔아서 다 같이 살 집 구하고 장모님은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우리 욕심 부리자고 괜한 엄마를 건드려. 집 사고 투자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아니면 시댁에 도와달라 하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그땐 나 정말 화낼 거야. 투자 명목으로 비싼 동네에 집을 사고 싶다던 남편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시댁에는 도움받을 수가 없으니 대신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혼자 잘 살고 계신 엄마를 모시니 많이 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저는 화를 내며 그런 남편을 말렸고 남편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잠잠하기에 저는 남편이 제 얘기를 잘 알아들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직접 저희 엄마를 설득할 생각이었는지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집 얘기를 꺼내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도 굳이 혼자 편히 지내던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겠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사위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셨겠죠. 그 일을 알게 된 저는 곧장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남편한테 집 팔아서 돈 주기로 했어? 왜 그랬어? 강서방 말 들어보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던데 강서방 말대로 하자. 사위가 장모 모시고 살겠다는데 고마울 일이지. 그렇다고 엄마 살던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대신 더 좋은 집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엄마야 자식 잘 되면 좋은 일이고 니들 덕에 그런 곳에 살아보면 좋지. 너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싫어? 그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사실 나도 나이 먹어서 혼자 살 생각에 무서웠는데 강서방이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 곧 너희 아이도 가질 텐데 내가 옆에서 봐주고 하면 좋지 않겠어?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시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나이가 들어가시고 있으니 가까이에서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저와 대화를 한 다음 날 집을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묶여 있으니 저는 인터넷과 부동산 앱으로 우리 세 가족이 지낼 만한 곳을 알아봤죠. 그리고 괜찮은 집들을 추려 남편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저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낮에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끼리 분담을 하며 부동산을 돌아다녔죠. 얼마 뒤 엄마의 집이 팔리게 되었고 엄마는 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가구와 큰 짐들은 이사를 갈 집이 정해지기 전까지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기로 했고요.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맛보기처럼 하게 된 엄마와 한집살이가 재미있고 행복하기만 했죠. 그런데 엄마는 저희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게 아직 어색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희가 집을 좁게 쓰는 것 같아 불편하겠다며 이사를 하기 전까지 이모 댁에 가게 시켰다고 했죠. 아파트에서 혼자 넓게 지내시다 비좁은 집에 사람들까지 북적거리니 불편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이모 댁으로 잠시 동안 지내시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다녔죠. 얼마 후 엄마에게 집을 판 돈을 받은 남편이 적당한 집을 구했다며 그날 계약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순간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확인을 꼼꼼히 하고 한 계약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같이 살 집인데 계약을 하기 전에 나머지 가족들도 둘러보고 상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죠. 회사에서 열을 내며 전화를 할 수 없으니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간 저는 남편이 계약한 집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계약서에 작성된 주소지가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가 집을 판 가격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불가능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돌려받을 전세금과 엄마가 집을 판 돈을 합쳐도 이 아파트를 매매할 가격이 안 되는 걸 알았기에 전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게 되었죠. 뭐야?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 아파트를 계약했어? 혹시 당신 아버님께 돈 받았어? 아니, 우리 가진 돈으로 충분해. 이제 잔금만 치르면 끝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구할 곳이 빌라 말고 어디 있어. 그래서 난 우리 집 구할 때 여기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뭐야, 솔직히 말해.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났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계약서 다시 봐봐. 그 정도 평수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충분하다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제서야 평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수가 작아도 너무 작았어요. 우리 두 식구라면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포함하면 절대 같이 지낼 수 없는 평수였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에 가지고 있는 집을 버리고 가야 하는 평수인데 지금도 좁아서 엄마가 잠시 이모 댁에 가 계신 와중에 어떻게 이 평수에 세 사람이 사는 건가 싶었죠.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평수에서 어떻게 사람 셋이 살아?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도 불편하겠는데. 사람 말 좀 끝까지 듣고 말해. 사실 어머님께서 나한테만 말씀하신 게 있었어. 갑자기 이모님 댁 가신 거 말이야.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앞으로 이모님과 사시겠다고 가신 거야. 괜히 내가 먼저 제안한 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피해만 보시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봤는데 어머니가 완강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랑 같이 사시면 어머님께서도 불편하시고 우리들도 힘든 일 많을 거라며 한사코 거절을 하시는데 어떡해. 너도 알잖아. 어머님께서 너를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든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당신한테 말하고 어머님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너한테 말할 거면 이사갈 집 구한 다음에 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마침 평수는 적지만 여기 아파트가 나와 있길래 누가 먼저 계약하기 전에 내가 한 거고. 나도 어머님 생각하면 영 불편하긴 한데 우리 좋게 생각하자.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브랜드 아파트에도 살아보게 됐잖아. 엄마라면 저를 위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희생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집을 저희에게 주고 이모 댁에 가신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엄마에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다음날 회사에 반차를 했던 저는 곧장 이모 댁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회사에 있을 시간에 자신을 찾아온 저를 보곤 무척이나 놀라셨죠. 현아,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갔어? 여기 오려고 했으면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확인할 게 있어서 회사에 반차 내고 왔어. 엄마, 우리가 왜 엄마랑 살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 나 어제 그 사람한테 엄마가 이모 댁에서 살기로 했단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알아도 내가 먼저 알아야지. 그걸 왜 그 사람한테만 말하고 혼자 결정을 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말을 하지 않았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혼자 잘 살고 있던 엄마를 내쫓고 살던 집 팔아서 우리 집 구한 꼴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 거기에서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한 날이 있을 것 같아? 미안해. 근데 부모 입장에선 너희들 2년마다 이사갈 집 찾겠다고 고생하는 걸 보는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했어. 또 아이도 없는 부부 사이에 늙은 노인네가 껴들어서 뭐 하겠니? 너희나 나나 불편하기만 하지. 나중에 너희들 애 낳으면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애들 봐줄 테니까 그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왜 엄마만 희생을 하냐고. 지금까지 평생 나 때문에 희생받는 사람이. 이모랑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집을 판 돈으로 좋은 거 먹고 브랜드 옷도 사 입고 그래야지. 왜 우리 집관인데 전 재산을 주냐고. 우리가 집을 좁은 곳으로 가더라도 엄마한테 돈 다시 돌려줄게. 그런데 저희 모녀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이모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하시며 한숨을 쉬셨고 더는 자리에 못 있겠다는 모습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시니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는 엄마에게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겠다는 거 진짜 엄마가 먼저 그 사람에게 제안한 거야? 혹시 그 사람이 엄마한테 눈치 준 거 아니고? 어?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서방이 엄마한테 눈치를 주긴 왜 줘? 정말이야? 근데 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태도를 바꾼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을 가지고 말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이모 얼굴 표정도 그렇고. 갑자기 결심한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럴 줄 알고 한 거야. 이모는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겠지. 그럼 이모 데리고 와서 물어볼까? 엄마한테 무슨 얘기 들은 적 없냐고? 현아, 뭘 그렇게까지 하니? 이모가 알면 뭘 하고 있다고. 평소 거짓말을 못하던 엄마는 제가 집요하게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물어보자 점점 당황해했습니다. 이전의 한 말들까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한 것 같아 보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제 질문에는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넘기려고 했죠.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엄마와 집요하게 입씨름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한참 동안 엄마와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던 도중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보이시며 이내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해주셨죠.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에게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말을 듣고 쫓겨난 거였어요. 네가 회사에 있을 때 강서방이 집으로 왔다. 난 뭘 놓고 와서 가지러 온 줄 알았는데 나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난 우리 같이 살 집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보고 네 이모 댁이 멀리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난 처음에 이사 준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근처에 아파트 매물이 나와서 계약을 했는데
나랑 같이 살 수 없는 평수이니까 이모 집에 가서 생활하라고.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나더러 이해 좀 해달라고 하더라.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자식들 앞에서 욕심부리면 되겠냐고 하면서 널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어떻게 내 짐 다 들고 이모 집으로 들어가겠나 싶어서 내가 무슨 말이냐며 따져 물었어. 그렇게 할 거면 돈을 다시 내놓던지 아니면 내가 살만한 집이라도 구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나도 살지 않겠냐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되겠대. 그러더니 나더러 하나뿐인 딸 이혼녀 만들 거냐며 너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나 하나 희생하면 네가 좋은 아파트에서 마음 편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그러는 게 맞겠다 싶더라. 강서방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서 그냥 그러기로 했어. 그러다 이렇게 된 거고. 근데 현아,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 이번 일로 강서방이랑 다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고 엄마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한번 이혼을 해봐서 알잖니. 너가 나와 같은 인생길 걷는 걸 볼 수 없다. 나중에 잘 되어서 엄마 집 하나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너도 이번 일 모른 척하고 있어. 엄마는 저보고 이번 일에 대해 듣고도 모른 척하고 있으라 말했지만 제가 어떻게 사실을 다 알고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입에서 모든 사실들을 듣게 된 저는 저를 말리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 엄마의 피 같은 전 재산을 그 쓰레기 같은 남편놈에게서 돌려받아야 했죠. 집에 도착한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놈에게 우리 엄마 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 내놓으라고. 당신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무슨 사기를 쳐? 그럼 사기꾼 아니야? 멀쩡히 혼자 잘 살고 있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말해서 집까지 팔게 해놓고 돈만 받아서 내쫓아버리면 그게 사기꾼이지. 너 우리 엄마 보고 딸 이혼녀 만들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면서 그게 사위라는 놈이 할 말이야? 그것도 우리 엄마 도움받는 입장에서. 다 필요 없고 네 말처럼 나 이혼녀 될 테니까 우리 엄마 돈이나 내놔. 현아, 우선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 다르고 다르다고. 내가 전하려고 했던 게 장모님께 잘못 전달된 것뿐이야.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새 식구가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다녔어. 당신이 보내준 집들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러다 한 부동산에서 신혼부부 같은데 큰 집만 알아보냐고 작은 평수대 집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침 우리가 계약한 그 아파트가 딱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다면서 계약 꼭 하라고 하더라고.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요즘에 아파트 가격 얼마나 금방 뛰어오르는지. 집이 좀 작긴 한데 우리가 가진 돈에 딱 맞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선 계약을 한 거지. 근데 당신 생각해봐. 요 몇 달 사이 가격이 뛴 금액만 해도 몇 천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르겠어.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야 하잖아. 그때 차익으로 더 큰 집 구해서 장모님도 모시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장모님께 이모님 댁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여쭤보게 되었고 장모님이 고민을 하시길래 설득시키는 말을 전하다 잘못 전달되게 된 거라니까. 당신 이혼녀 만들고 싶으냐고 말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당신이랑 나랑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빌라보다는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보험으로 쓰려고 한다. 이런 말이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느 누가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이혼녀를 만들고 싶냐라고 오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애써 들어줄 생각도 없이 엄마 돈이나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미 엄마에게서 사실을 들었을 때부터 이혼 결심을 했었기에 전 돈만 돌려받으면 남편에게 더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무시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울려대는 소리에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다투는 소리 때문에 이웃집에서 올라왔구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던 저는 찾아온 상대방의 얼굴을 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온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연을 끊고 살아왔던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죠. 아빠? 아빠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인사는 나중에 하자. 우선 네 남편 놈한테 내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마. 내가 네 남편 놈 손 좀 봐줘야겠어. 아빠는 저를 현관에 세워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죠.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까? 얼른 신발 안 입 꽉 다물어라. 안 그러면 너 이빨 다 나가니까. 통성명은 다 맞고 나서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좀 맞자. 남편은 자신보다 덩치가 2배는 더 큰 저희 아빠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뺨을 맞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빠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지만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반항할 힘도 없는지 뺨을 맞으며 온 집안을 뒹굴고 있었죠. 그리고는 숨을 고르시는 아빠가 잠시 틈을 보이자 남편은 재빨리 도망을 치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당신 뭐하고 있어? 남편이 맞고 있는데 뭘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어. 얼른 경찰에 신고해. 당신 누구랑 나를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잘못 골랐어. 나 웬만한 합의금 아니면 절대 합의 안 해줄 거거든. 뭐하러 전압이 나가게 신고를 하냐? 내가 경찰인데. 자, 경찰 공무원증 확인해봐. 너 이 새끼 지금 사기죄로 체포당하는 거야. 알아? 네가 내 아내 돈 가지고 사기친 거 다 들었어. 너 우리 아내 꼬드겨 집 한 돈으로 네 집 샀다며. 그 전에 한 약속 다 어기고 협박까지 하면서. 너가 맞은 거 내가 수사하는 데 있어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맞은 거라고, 이 새끼야. 아빠는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두 분이라 전 놀랍기만 했죠. 두 분이 나쁘게 헤어진 사이는 아니었어요. 경찰이었던 아빠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없는 쉬는 날도 경찰서에서 숙직을 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휴일에도 전화만 오면 현장으로 뛰어가시니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자라면서 아빠의 존재가 더욱더 필요해질수록 엄마의 불만은 커져만 갔죠.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다고 해요. 적어도 휴일만큼은 일 생각 없이 가족과 지내는 걸로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아빠는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과 사람으로서는 좋은 모습일지도 몰라도 엄마가 원하는 한 가정의 남편은 아니었고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된 거죠. 이혼 후에도 아빠가 잘못을 구하며 우리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아빠를 반대하는 강경한 모습의 엄마로 인해 우리 모녀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다시 우리 두 모녀의 주위를 맴돌던 아빠는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짐을 들고 저희 집에서 내쫓기는 엄마를 보게 된 거고요. 무슨 상황인지 궁금했지만 엄마 때문에 근처에 갈 수가 없었고 주위를 맴돌며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모댁을 화가 난 채로 나가는 저를 보게 되었고 제 뒤를 따르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곤 직접 개입을 하시게 된 거죠.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말을 하게 된 거고요. 너 이 새끼, 장모한테 사기치면 친족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재산범죄는 피해자 고소만 있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아? 그러니까 네가 내 아내에게 현아 이혼 들먹이면서 말했던 게 협박, 돈을 건네받기 전에 약속했던 내용을 어기고 장모를 내쫓아낸 게 사기라는 말이야. 사기꾼 놈 잡는 건 내일이고. 아빠의 말에 남편은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와 눈도 못 마주치며 잘못했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몰라 뵙고 실수를 했네요. 장모님 일도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어머님께서 아무런 손해 없으시게 재산에 대해 원상복구 해놓겠습니다. 원상복구? 네가 뭘 어쩔 건데? 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로 집을 구해놓겠습니다. 그게 끝이야? 그러면 우리 딸이랑 내 아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고? 이혼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받는다고 마음의 상처까지 원상복구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아직 계약 전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차피 우리 아내한테 돈도 돌려줘야 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정확하게 말만 하지 않았지 집을 내놓으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서 다시 작성하죠. 돈도 돌려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결국 남편은 계약한 집을 포기하고 명의를 엄마에게 돌려주었죠. 어차피 엄마가 집을 판 돈이 아니었다면 구할 수도 없었던 집이었지만요. 이후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보다는 빨리 끝나기도 했고 위자료 명목은 집을 구매하는 데 들었던 비용으로 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와 엄마는 다시 같이 살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서로를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든 엄마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녀 사이에 끼어든 한 사람 때문이었죠. 바로 아빠였습니다. 남편 사건 이후 종종 만남을 이어가시던 두 분이 결국 재혼을 하시게 되었고 제2의 신혼을 즐기게 되었거든요. 한 번의 헤어짐으로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꼈던 아빠는 엄마의 우려와 달리 무척이나 가정적인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일이죠. 다시 재결합을 하신 부모님 덕분에 저도 과거 어릴 때로 돌아가 그때 다하지 못했던 어리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